네,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몇 번 저희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썼고 백신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자, 백신과 경기 부양 기대, 그래서 금리의 향방. 이 금리가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순차적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백신 수두룩하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파이자, 모더나, 조만간에 이제 존슨앤존슨도 나올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하여튼 줄줄이 많아요. 네. 자, 이 백신이 자꾸 등장하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잖아요. 네. 회복할 수 있는. 네. 내년 상반기에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 기대감 더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금리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시장에는 금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들어보죠. 네, 2021년도 금리 추이를 전망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라든지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부양책 역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재정 부양책은 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하려면은 대규모의 거기도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맞죠.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국채 물량이 늘어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역시도 내년도 2분기까지는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개선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수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이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장기물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반기, 상반까지는 이제 금리 상방 요인이 우세하다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 2분기에 금리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1년 내내 금리가 상승하는 건 조금 제한적이다라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일단 1, 2분기 이후에는 약간 실물 경제를 확인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후반부부터는 이제 실물 경제를 확인하는 시점 구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좀 오버슈팅 되었던 금리가 조정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도 이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물 이제 중심으로 조금 금리 상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금리 상승 속도라든지 금리 상승 폭이 좀 예상보다 빠를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네. 3분기 이후부터는 완만한 상승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고 많은 걸 얘기해 주셔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거는 단기 금리가 있고 네. 장기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막 내리니까 이제 두 개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플랫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장단기 금리 격차가. 네. 근데 이제 정상화되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스티프닝해지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단기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반면에 그렇죠.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경제 기대감, 경제 회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은 동결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물이 움직이긴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백신 기대감이라든지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기물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스티프닝해지는 네.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요거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게 이제 YTC. 네. 그렇죠. 추후에 나올 수 YTT. 있는 예, YCC 또는 YCT YCC.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럼 2분기 이후에 내년 2분기 이후에 어떨까? 네. 기대감보다는 이제 펀더멘탈한 네. 본질적인 것들을 반영하게 될 것 같은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1, 2분기 오버슈팅으로 나타나고요. 이후에 이 기대감이 유효했는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금리의 상승이었는지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 후반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랑 비교해서 기저효과는 거의 2분기쯤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네. 2분기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경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 이후에 과연 이러한 개선세가 지속될 건지, 과연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한 것은 아닌지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구간,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YOY, 뭐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QOQ, 이게 증감률로 보기보다는 지표의 그 자체 레벨을 봐야 된다 내년에는 이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 기대감이 유효하고 또 이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것들이 양산되는 시점은 또 빨라봤자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러한 실물 이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펀더멘탈 경제 지표 같은 거를 반영하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진검승부죠. 진검승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동성, 저금리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자산 인플레가 될 수 일부 부분은 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실제 그 수익성이 나는 기업들, 이 실적이 나고 그다음에 지표가 되는 기업들은 금리가 만약에 조금 움직이고 정상화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적 장세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조금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 의장이 경고도 줬다가 모든 걸 할 거다라고도 했다가 그분도 지금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는 미국 연준이 쓸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지금 제한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트럼프는 아니죠. 이제 바이든 쪽 체제가 되면은 네. 빨리 재정 정책을 펴야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미국 연준의 지금 금리 어떨 것 같아요? 정책? 네, 말씀해 주셨듯이 연준이 지금 가진 정책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하거나 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바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 좀 제한적이니 이젠 좀 재정 정책으로 나서 달라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9월 FOMC 지금 점도표가 가장 최근의 점도표인데 보시면 2023년도까지 최소한 제로금리 동결하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또 AIT라 해가지고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 상승이 전망이 되지만 만약에 향후에 2%를 상회하는 물가가 나오더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시그널을 줬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라든지 뭐 정부의 그 재정 정책 이제 추가 부양책이라든지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 장기물 금리가 조금 빠르게 상승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금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좀 제어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기대감인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백신 양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튈 경우에는 연준이 나설 수 있다 보고 있고 최근에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 있잖아요. 리처드 네. 클라리다 부의장도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조정에 나서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보면은 지금 자산 매입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만기를 좀 장기물로 늘려나가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과거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해가지고 단기물보다는 장기물로 가져가려는 조치 취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던 YCT, 그러니까 대부분 YCC 해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연준에서는 일드 캡 타겟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일정 수준의 레벨로 금리를 좀 타겟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인데 뭐래도 하겠죠. 네. 네. 근데 막 비비 꼬네요.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YTC 뭐 별의별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시장을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 문제는 미국의 지금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0.8785, 오늘은 85네요. 네.
한때 이제 백신이 딱 나오면서 0.97 딱 하고 네. 1%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 정책금리 0에서 0.25%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금리는 0.9란 말이에요. 네. 0.85 뭐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크면은 어느 한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될 경우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한국은행의 동향은 좀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은 동결뿐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금리를 인하를 못 하니까 네. 그 외국 자본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먹을 네. 게 있으니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다른 국가들 비교하자면 그래도 그 신용 등급이 낮진 않은데 네. 금리가 생각보다 좀 높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또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금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도 역대 전례 없는 수준의 저금리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 또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러한 일부 어떤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 이거를 떠안고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하자면은 좀 어렵다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 10월 이제 한국금통위를 보시면은 이주열 총재가 약간 이러한 부작용들을 다소 방어하듯한 멘트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좀 바탕을 보자면은 기준금리 인하 좀 어렵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는 좀 장기간 유지해줄 거다라는 걸 좀 얘기하지 않았나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상도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한국 역시도 지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수준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만큼 경제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도 저희 한국 경제는 위축 국면에 들어선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가져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에 따라서 또 경제 지표가 다시 또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 다시 금리를 인하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좀 바탕을 보자면은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인상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보고 참고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금리는 동결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한 모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이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아니면 미리 이제 시장에 예고를 해주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한 정책이라서 금리는 상당히 좀 민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영끌, 뭐 신용대출, 또 B2 뭐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조금만 올라가도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 역시도 다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스프레드인데 네. 어떻게 저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진한색 그래프가 한국 기준금리고요. 좀 연한 하늘색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두 개를 뺀 거가 스프레드고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가 이렇게 섀도우된 그 음영 있는 부분이라서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이 좀 높은 상황이고 이제 과거에 좀 저희가 한국이 먼저 인상했던 구간이 박스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가 지표들이 다시 망가지고 경제가 다시 부진에 빠지면서 그럼 다시 인하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그 이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한국은 인상하지 못합니다. 2년 후에야 다시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보다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 연준이 좀 움직일 때 한국은행도 조금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에 이제 기재부가 독특하게 이례적으로는 국고채 2년물, 단기물 발행을 정례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어휴, 이게 웬 떡이야. 그냥 거저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식과 채권을 막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때, 사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장기물 금리 상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질문이 좀 어려운데. 네. 일단은 저희 한국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이 같이 글로벌리하게 유효하다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역시도 국고채 발행이 좀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그 국고채 발행 비중을 보시면은 3년물, 5년물 비중이 대략 40% 내외가 되고요. 네. 이제 10년물 이상 구간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그 부담이 중장기물로 조금 집중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20일에 발표한 이제 기재부의 2년물 발행 정례화는 단기물 비중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역시도 단기물 추이보다는 장기물을 좀 더 조금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좀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좀 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규모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 이제 국고채 발행 규모가 대략 173조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총 4차례의 추경을 포함한 규모가 총 174.5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가 174조 원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규모가 173조 원이라서 조금 줄긴 했지만 매우 큰 규모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역시 또 국고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또 중장기물 중심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내년 1월부터 발행이 될 텐데 2년물이 이때 입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네. 단기물 2년물에 대한 수요가 과연 많이 생각보다 들어와 주는지 좀 그게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기재부의 2년물 발행 정례화가 내년도에 있을 약간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방 압력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조금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자,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또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가 또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미 국채 선물은 숏,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생명보험사 주식을 롱 사면 됩니다. 이거는 네. 제 얘기입니다. 우혜영 연구원은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실 수가 없죠.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때 이제 하나생명보험 같은 주식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고요. 우혜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